향후 혁신기업들, 그 다음에 성장 엔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자본시장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대담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오히려 2020년은 그냥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본시장에 들어왔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 그리고 자본시장이 좋아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이쪽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많은데요. 근데 저는 뭐 오랜 기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려면 앞으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은 뚜렷하게 가지게 되었고요. 지금 저성장 기조 이제 고착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고령화와 그다음에 인구 절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경제 성장률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혁신 기업들이 네.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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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하게 성장 엔진,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혁신 기업들에게 자금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은행들은 사실 리스크를 최소한대로 그렇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업의 본질이죠. 네,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네. 리스크 테이킹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기업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대신에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날 거야. 네. 자본시장은 기꺼이 이런 네. 곳에다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혁신 기업들, 그 다음에 성장 엔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 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이런 쪽의 역할이 커져야 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 삶의 질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동인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자본시장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동인도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은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대박이 터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리턴이 커야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장이 형성된다는 네, 거죠. 일단 한 군데 항상 터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한번 터지면 제대로 터지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 네. 그래야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큰 돈을 벌 기회도 오는 거고요. 네.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터져줘야 집 살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자본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네. 이런 속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본시장과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자본시장은 자금을 네. 공급하는 쪽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 네. 이게 시장인 거잖아요. 네, 네,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네. 수요자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자본시장은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돈을 공급하는 주체, 투자자죠. 네네네. 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네. 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하죠. 네. 공장을 짓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돈을 네. 벌어야 되는데 여기는 네. 반드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돈의 공급자, 그 다음에 기업들, 돈의 수요자들 만나서 돈을 거래하는 곳이 자본시장이거든요. 네, 네. 거래 양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 이 중심추가 정확히 중간에 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무게추가 정확히 중간에 딱 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는 법률들이 네. 투자자 사이드보다는 기업 사이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네.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기업이 네. 살아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 네. 뭐 이런 정서들이 좀 강한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설계가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성으로,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에서 수요자 쪽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쪽에서 조금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왜 이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느냐.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오늘 네. 그런 얘기들 좀 할 건데 네.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건데 수요자들,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네. 지금 중심축가 가 있는데 이거를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까지는 조금 옮겨줄 필요성이 네.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제도적 개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정확히 밸런스가 잡혀야 투자자도 좋아하고 네. 기업들도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네.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사실은 IPO가 굉장히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데 보면 한국보다는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탄생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많은 가격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탄생을 하다 보니까 젊은 인재들도 계속해서 미국으로 빨려들고 자본시장의 힘이 그 어떤 인재라는 에너지들을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본시장이 잘 돼야 기업하기가 제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승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본시장이 잘 돼야 여기에 자금과 인력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야 기업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갈 수 있는 거고 네. 조금 위험해 보이는 기업들도 들어와서 자금을 기꺼이 땡겨갈 수 있는 그런 네, 네.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편향이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업이 들어와서 거의 반사기쯤 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하는 데는 또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본시장이 활성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막 되게 굉장히 많이 문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요즘 들어서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이제 괜찮은 기업이 있어서 투자를 했더니 주식을 샀더니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물적 분할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제가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네. 주식을 샀더니 네. 갑자기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기업이 두 개로 쪼개지고 더 괜찮아 보이는 기업은 다시 또 상장이 돼서 네.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고. 그렇죠. 난 그 회사에 있는 저 사업부 때문에 네, 이 샀는데. 회사의 주식을 산 건데. 네. 그래서 내 거였던 것을 다른 쪽에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약간은 조금 이상한 그런 관행들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줘야 네. 그래야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고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하는 거 이제 금지하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자금점 조달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 거냐.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죠. 네. 아니 투자자 사이드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금지를 해야 된다. 기업들에서는 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자자와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우린 당연히 기업들이 힘이 세죠. 기업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충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컸느냐? 기업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기업들은 조직과 자금과 로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내지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오너들이죠.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서 강한 저항들이 나타났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죠. 우리나라 보실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자본시장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GDP 대비거든요. 우리나라 GDP 1년에 약 2,000조 정도 됩니다. 2,400조 명목이 2,400조까지 조금 이제 넘어가죠. 네. 주식시장 사이즈도
2020년 그러니까 하반기, 네. 2021년 상반기, 네. 그때 이제 한참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였잖아요. 그럴 때는 주식시장 사이즈가 GDP 규모보다 더 컸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GDP보다 예를 들어 120%, 130% 이렇게까지 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서 네. 우리가 3,300을 넘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2,700까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0%가 아마 채 안 될 네. 겁니다. 네. 그 코스닥, 안 코스피 되죠. 다 합쳐서 100%가 다 안 되는데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명목 GDP 2,400조 지금 물타기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3,300에서 2,600조가 2,400조 된 거였는데 지금 2,200조가 넘어요 거래소만. 코스피만요? 네. 그러면 코스닥이 400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 100%는 조금 넘는 네. 수준까지. 근데 1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기존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높기는 해요. 미국은 200%뭐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가장 발전해 있는 자본시장이 가장 발전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적인 벤치마크로 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150% 수준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온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제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50% 정도는 시장이 더 커지는 네. 게 오히려 그게 평균적인 모습이다. 네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대략 뭐 지수상으로 보면 4, 5천 포인트 사이 정도는 당연히 가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경제 규모 대비 자본시장 사이즈다. 경제 규모 대비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3,500포인트 정도는 나오는 게 네. 현재 경제 규모와 네. 주식시장을 하면 생각을 네. 하면 3,500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네. 게 그게 이제 평균적인 모습이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자본시장 분석을 해보시니까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와 또는 활성화되지 않고 은행이 활성화된 나라의 차이가 좀 구분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미국과 독일, 일본, 미국과 유럽은 대체로 이제 은행 중심의 그런 네.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은 자본시장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 건 분명하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 은행의 그런 이제 역할이 굉장히 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쉽게 말하면 유럽 대 네. 미국, 네. 유럽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럽, 그다음에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네. 이렇게 이제 대별되는데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이 경제 탄력성이 네, 좋죠. 탄력성이 좋고 여기서 계속해서 미국은 장점이 계속해서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그쵸,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신기술 개발, 그래- 혁신 기업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럽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디지털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사실상 유럽의 혁신 기업들 뭐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라. 네, 별로 혁신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혁신 기업들이 네. 유럽 시장을 잠식해가는 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물론 이게 전적으로 자본시장이 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네.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하나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금융 네. 시스템인 거고요. 그렇죠. 하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테이크하려는 금융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현재의 모습에서는 이 두 물론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기는 합니다만 네네. 미국의 그런 그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일정 부분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죠. 아니 한국은 그러면 은행 중심의 국가인가요? 자본시장 중심의 국가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은행 중심의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은행의 파워 여전히 굉장히 막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은 자본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인 건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채권시장, 주식 쪽에서는 뭐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채권이라든지 혹은 그 관련 그런 상품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은행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전체 금융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채권 발행이나 이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 대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가계부채 사실 거의 대부분 대출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은행, 특히 은행의
그 자산 사이즈, 네. 그다음에 은행의 자본금 규모를 네. 자본시장의 증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은행들은 쉽게 말하면 공룡들. 네, 그렇죠. 한 10배 차이 난다는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공룡들. 네. 네. 우리나라 가장 큰 증권사조차도 네. 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덩치가 네. 오히려 조금 왜소해 보일 정도.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공룡급의 은행들이 우리는 6개, 7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을 다시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있는데 50년대, 60년대부터 배당을 정말 잘 줘요. 미국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배당은 잘 줘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대략 한 1% 정도대 초반? 어느 정도 줍니까? 한국은 배당. 지금 배당 성향 자체는 이제 분명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평균적인 배당 성향을 보면 25%에서 30%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익금에, 네. 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의, 이익의 네. 25에서 30% 정도까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배당 성향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상승세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몇몇 기업들에 의해서 배당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네.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왜 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얘네들이 돈을 잘 벌 것 같고 돈 벌어들인 돈을 나한테 나눠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배당은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보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할 때 배당에 대한 관심도는 그동안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해외에서 주식시장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네. 얘네들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배당을 꾸준하게 잘 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목적에서 이제 주식을 사는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이런 목적에서 사는 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들은 배당을 돈을 벌었으면 네. 상당 부분을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은 네.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무관심했었다. 기업들은 물론 심지어 투자자들도 오랜 기간 그렇죠. 배당, 아니 뭐 우리가 배당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네. 배당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듯이 네.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배당인 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세제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주환원 또는 이렇게 동업자 정신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경영과 소유가 일치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 네. 그리고 반드시 대기업일 필요도 없죠. 오너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0%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가 돈을 이렇게 경영을 잘해서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를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100억은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게 유리한 거냐, 아니면 회사에 내부 유보를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거냐, 경영권을 행사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100억을 벌었어요, 올해. 네. 그러면 100억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50억 정도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으면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한 보람이 있는 거죠. 이게 투자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50억, 예를 들어 100억을 벌어서 50억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50억 원은 더 이상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잖아요. 네네.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는. 물론 그 중에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자기가 배당금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것을 배당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회사의 내부 유복으로 뭐 쌓아버리면 이 100억 전체에 대해서 경영권 내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내가 유일하거든요. 나눠져 버리면 이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지만 네. 회사에 남겨두면 오너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심하게 비약해서 말하자면 회사에서 필요한 이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구매를 해서 회사 회장이 쓸 수 있게 만들자. 이런 비용으로 그냥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비용은 사실 이 돈은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인데 회사에 남겨뒀을 때는 회사 오너가 네. 마치 그거를 개인적인 그런 그 돈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여지들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의 오너,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의 오너가 네. 굳이 배당으로서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회사 안에서 남겨두고 그거를 나의 개인적인 돈처럼 사용해버리면 물론 이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네. 법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미 들어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이런 가능성을 다 차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너는 굳이 내가 배당을 할 이유가 없다. 회사에서 남겨두면 나한테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주주와 일반적인 소액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아니 그거 그치. 이걸 왜 안 나눠주고 네. 회사에 유보시켜 버리느냐? 회사에서 무슨 괜찮은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냐? 네. 특별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 계속해서 유보시키고 배당으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들다. 네, 왜 네. 이렇게 하는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네. 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정말 좋아했네요. 이렇게 많이 사다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룰이 하나도 지들 마음대로인 거잖아요. 자기네 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독특한 나라,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너 시스템이 굉장히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네. 배당도 잘 안 해주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도 하지 않는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관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 또는 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일단 들어오기는 했는데 들어와서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랑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이 퍼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너십 체제 하에서 계속 이 기업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오너십 체제가 약한 이사회의 근원적 원인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이사회의 기능이 우리는 사실 이사회라는 것이 기업 경영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 뭔가 좀 이상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지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것이 이사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기업의 오너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는 케이스라면 사실 오너라는 얘기는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사진도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고 기업의 주된 경영 의사 결정도 내가 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이사회의 힘이 강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굉장히 권한이 세잖아요.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이 이사회가 권한이 셀 수 있었던 거는 이 이사들을 지지해주는 주주그룹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사회는 쉽게 말하면 기업의 CEO에 대해서 잘 보이는 것보다 날 이사로 뽑아준 주주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들은 CEO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당연히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시와 견제가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워낙 이렇게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너 경영 시스템들이 이사회의 그런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버렸죠. 네.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쫓겨나 버렸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현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가능해야 사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사회는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면 주주들이 투표해서 주주총회에서 뽑긴 하는군요. 주주총회에서 뽑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오너가 네. 심은 거를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은 근데 안 그런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 오너가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죠. 네. 오너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통 우리 일반 주주처럼 그냥 회사 밖에서 네. 회사 잘 되고 있나 음. 지켜만 보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회사 경영의 전문적인 지식,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회사의 경영은 맡기고 대신에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사들을 여기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얘네들이 제대로 경영 활동하고 있는지 이사들이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최대 주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사회를 선임하는 가장 강력한 그렇습니다.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이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파견을 해놓고 감시를 하고 대신에 돈을 잘 벌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잘 벌면 배당금을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물론 이제 배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죠. 사실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은 이게 경제적 실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포장지만 다른 거고. 네네. 그래서 이 오너들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네. 이사를 파견해서 감시의 기능, 견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돈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많이 나눠달라라는 요구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식회사와 주주회사가 뭔지가 좀 체감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장님이 그 회사 주인이야 이런 생각이 정말 암묵적으로 바닥속에 깔려 있는 건데 사장 이꼴 주인 네, 이런 개념들이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네. 사장과 주인을 분리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경영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고도에 전무다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네. 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오너는 사실 그런 사람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오너는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내가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네. 이 회사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난 기꺼이 이 회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오너가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갑자기 몇몇 회사들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차라리 이렇게 주주권 행사만 하면서 훌륭한 이사들, 어떻게 선관이 좋은 이사들을 그 사람이 박아서 훌륭한 경영자 세워가지고 잘 회사 돌아가게 하면 그 회사도 좋고 그 대주주도 더 좋았을 걸. 왜 괜히 경영에 뛰어들어가지고 모든 주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